250페이지, 251페이지 괄호 4번에 있는 현금 과부족의 정리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현금 과부족의 정리. 자, 한번 내용을 보시면요. 아마 여러분들 이거 여러 번 얘기 나왔던 것들이죠. 현금 과부족은 장부상 현금 잔액과 실제 잔액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실제 현금 잔액을 기준으로 장부를 일치시킬 때 사용하는 임시계정 과목이며 결산 시까지 현금 과부족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을 경우 잡이익이나 잡손실 계정으로 대체한다. 그래서 결산 때 하는 일이 바로 잡이익이나 잡손실로 대체하는 작업을 결산 때 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산일 당일에 만약에 현금 과부족이 발생한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잡이익 잡손실로 대체해야 돼요. 기존에 있는 현금 과부족도 결산 때 잡이익이나 잡손실로 대체하는데 결산일 당일날 과부족이 있다 해서 현금 과부족을 또 설정한다? 말이 안 되잖아. 예, 그러니까 당일날 현금 과부족이 있으면 남았으면 바로 잡이익, 모자라는 현금은 바로 잡손실, 이렇게 처리하세요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기중 현금 불일치 결산 정리가 말이죠. 사례를 한번 보시면요. 어느 날 현금이 과잉, 돈이 금고에 더 많아요. 장부에는 현금이 5만 원인데 실제 금고를 그날 확인해 봤더니 6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장부를 늘려 잡아야죠. 그래서 차변에 현금 만원 자산 증가시켰습니다. 그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대변에 현금 과부족으로 임시계정을 이용해서 현금 과부족을 대변에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12월 31일까지 대변에 있는 현금 과부족이 원인이 안 밝혀졌어요. 그러면 그날은 결산일 날은 현금 과부족을 잔액을 남기면 안 돼요. 그래서 잔액을 없애는 것은 뭐예요? 반대쪽에 동일하게 금액을 기록해야죠. 그래서 차변에 현금 과부족 만원. 그러면 대변을 뭐라고 기록할 것이냐? 남은 돈이니까 잡이익으로 하자, 이겁니다. 잡이익.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는 이제 그 반대의 경우를 얘기하겠죠. 현금이 부족했답니다. 장부상 현금은 5만 원인데 금고래를 확인해 봤더니 4만 원이에요. 그러면 현금이 어딘가 나간 거죠. 그래서 장부를 고쳐야죠. 대변에 현금 만원 자산 감소시킵니다. 그런데 원인을 몰랐어요. 현금 과부족 처리했죠. 결산일까지 어디에 쓰였는지 밝혀지지 않으면 역시 현금 과부족 대변에 기록해 가지고 잔액을 없애야 됩니다. 그리고 차변에는 그 금액만큼을 잡손실로 비용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잡손실 영업의 비용이고 앞에 잡이익은 영업의 수익이죠. 자, 이런 부분이 수동결산에 반영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뭐냐? 결산일 당일날 현금이 불일치하더라. 이거는 즉각 잡이익 또는 잡손실. 그래서 12월 31일 날 장부상 현금은 5만 원이었는데 실제 현금이 8만 원이에요. 그러면 3만 원 바로 잡이익 잡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차변에 현금 3만 원 증가시키고 대변에는 잡이익 3만 원. 그 밑에는 반대죠. 결산 당일날 장부상 현금이 5만 원인데 실제 현금은 3만 원이에요. 2만 원 부족하죠. 차변에 바로 잡손실. 대변은 현금 2만 원. 그래서 결산 당일날 현금 과부족을 세우는 법은 없어요. 있는 현금 과부족도 반대쪽에 기록해서 제로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당일날 현금 불일치가 발생했을 때는 남은 돈은 바로 잡이익, 그리고 반대쪽은 현금, 또 모자라는 돈은 바로 잡손실, 또 반대 계정은 현금이 됩니다. 이런 얘기죠. 결산정리사항의 현금 불일치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납세금의 정리, 아까 앞부분에서 말씀드렸죠. 앞 시간에서. 기중의 법인세 중간애납액과 중간애납 10월 달에 법인들이 세금 내는 겁니다. 이자 수익 등에 대한 원천징수세, 이자 받을 때 원천징수를 당하거든요. 이것을 다 어떻게 해요?
기중에 선납세금으로 분계를 해 둡니다. 그랬다가 결산 시에 그 선납세금을 법인세 등으로 대체하는 분계를 한다. 네. 여기 예제가 예제를 안 넣어놨어요. 뒤에 문제 풀다 보면 예제 나옵니다. 네. 예제 뒤에 문제 풀다 보면 나오니까 이렇게 이거는 말로만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비유동 부채의 유동성 대체. 이건 앞에서 우리가 했던 거죠. 결산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상환해야 하는 비유동 부채를 유동 부채로 대체하는 분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례를 보면 결산일 현재 장기차입금 50만 원의 상환 기일이 내년으로 도래되었다. 그러면 내년 말일까지 보더라도 1년 이내라는 얘기죠. 내년으로 도래됐다는 것은 1년 안에 상환해야 되겠더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장기차입금은 이제 아니기 때문에 차변의 장기차입금 부채 감소, 그리고 대변은 실제로 갚는 게 아니고 유동부채로 전환하는 개정 과목, 유동성 장기부채, 이렇게 부채 감소, 부채 증가, 부채가 비유동 부채는 감소하고 유동 부채에서는 증가하는 이러한 대체 분계를 해준다 이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유동성 대체라고 한다. 이거 유동성 대체.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대손충당금의 환입. 네. 결산일의 매출채권 잔액에 대손 설정률을 곱한 대손 추정액보다도 기설정되어 있는 대손충당금 잔액이 크다 이거예요. 클 경우에는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 환입을 시키는 분계를 해줘야 돼요. 대손충당금의 설정은 대변에 설정하는 거기 때문에 환입을 할 때는 차변의 대손충당금 감소시키고 대변에는 대손충당금 환입이라고 하는 개정 과목으로 처리하는데, 이 대손충당금 환입은 판매비와 관리비에서 차감시켜주는 차감 개정이다. 대손충당금 대손상각비에서 차감해야 되지 않나요? 차감 물론 대손상각비가 있으면 차감해야죠. 그런데 단기에 대손충당금 설정할 것도 없는데 대손상각비가 있겠어요? 없죠. 그래서 대손충당금하고 직접 관련된 비용은 대손상각비입니다. 우리가 설정할 때 차변의 대손상각비, 대변의 대손충당금이잖아요. 그러면 많이 설정된 걸 되돌릴 때는 다시 대손상각비에서 빼주면 되는 거죠. 이치상으로. 그런데 단기에 대손상각비가 없다 이겁니다. 설정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대손상각비하고 같은, 대손상각비가 무슨 그룹에 있어요? 판매비와 관리비 그룹에 있죠. 그래서 판매비와 관리비에서 차감시켜준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례가 여기 있네요 또. 네. 자, 결산일의 외상매출금 잔액이 20만 원이고 대손 설정률은 1%다. 그러면 2,000원입니다. 2,000원. 예상액이. 결산 전 대손충당금 잔액이 3,000원으로 확인됐대요. 그러니까 1,000원이 많아요. 이때 이렇게 한다 이거. 차변에 대손충당금 1,000원 감소, 대변에 대손충당금 환입 1,000원, 이러한 분계를 어디다 해요? 수동결산 일반 전표에 12월 31일자로 하는 거다. 12월 31일자로 하는 거다. 여러분이 이제 수동결산 사항을 지금 다 했습니다. 이런 것까지 한다. 근데 하나 더 있다면은 부가가치세 정리분계도 굳이 결산 사항은 아니지만 이건 부가가치세 정리분계도 12월 31일 날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2기 법인의 경우에 2기 확정 기간이 10일 10이잖아요. 그러니까 12월 31일 날 이것도 해야 되죠. 이것도. 이거 분계하는 거 우리 어제 했었습니다. 부가가치세 정리. 그래서 부가세 예수금 차변의 기록하고 부가세 대급금 대변의 기록에서 납부할 세액이 있을 때 미지급세금, 부가세 미지급세금 했다가 이제
요 밑에는 반대의 경우. 자, 반대의 경우는 뭐예요? 매입세액이 더 많을 때, 매출세액보다. 그러면 부가세 대금이 더 크고 부가세 예수금이 작을 때는 미수금. 우리가 세무서에서 돈을 받아야 되니까 미수금. 우리가 내야 될 세금은, 내야 될 부가세는 미지급 세금. 그렇게 한다는 거죠. 이것도 12월 31일 해야 되는 분계 중에 하나죠. 부가세 정리. 우리가 과세기간 종료일에 1년에 법인은 4번 한다고 그랬죠. 3월 31일 한 번, 6월 30일 날 한 번, 9월 30일 날 한 번, 마지막으로 12월 31일 날 한 번. 이 부가세 정리 분계는 1년에 4번 하게 된다. 법인은. 개인기업은요. 2번. 개인기업은 6월 30일에 한 번, 12월 31일에 한 번, 2번 신고 납부하니까 2번 그렇게 하시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수동분계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머리가 복잡해질 수가 있습니다. 야, 그러면 문제가 2문제 나온다는데 이걸 그러면 수동분계 사항인가 자동분계 사항인가를 내가 잘 생각을 해야 되겠구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예, 친절하게도 수동결산해라, 자동결산해라 이렇게 문제에서 딱 찍어줍니다. 네, 우리 FAT 1급 처음 시험 보는 분들이 아마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뒤에 기출문제 보시면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수동결산 이게 써줘요. 수동결산 문제다 이거는. 그러니까 일반 전표에 입력해야 됩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나열된 것 중에서 문제가 나오면 그 문제 타이틀이 수동결산 이렇게 써있다 이거죠. 아, 그러면 일반 전표에 분계를 입력하라는 얘기구나. 그리고 또 한 문제는 자동결산 이렇게 써 있어요. 아, 이거는 결산자료 입력. 지금 여기서부터 해야 되는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메뉴에다가 입력해가지고 결산하라는 거구나. 이렇게 문제 2문제 내면서도 자동결산이다, 수동결산이라는 것을 딱 구분해 준다는 것입니다. 전표 입력도 어떻게 문제가 나온다고요? 예, 일반 전표 입력, 부가가치세 매입매출 전표 입력 이렇게 아예 딱 구분을 해서 문제를 내고 있어요. 어디까지? FAT 1급까지. TAT 2급부터는 구분이 없습니다. TAT 2급부터는 예, 그냥 거래자료 입력해가지고 알아서 아, 이거는 일반 전표야, 이거는 매입매출 전표야를 예, 좀 판단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자동결산 알아보겠습니다. 자동결산이라는 것은 결산 분계를 자동으로 해준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매입매출 전표 입력할 때 여러분 입금 분계, 뭐 외상 분계, 현금 분계, 카드 분계 하실 때, 아, 입금 분계가 아니라 현금 분계였구나. 현금 분계, 외상 분계, 카드 분계 할 때 밑에 분계가 자동으로 일어났죠. 그런 원리하고 같습니다. 이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메뉴에다가 자료를 입력한 다음에 전표 추가 누르게 되면은 결차 결대로 예, 전표가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자동결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자동결산을 이용하는 것이 굉장히 편리하겠죠. 그러나 자동결산을 해야 할 사항을 만약에 수동결산, 일반 전표로 하면 어떠하느냐? 상관없어요. 예. 자동결산 할 사항을 나는 일반 전표로 수동결산해야 되겠다. 그래도 회계상 문제는 없습니다. 네. 자, 자동결산 분계에 해당하는 내용을 결산 재무제표 메뉴에서 결산자료 입력에다가 입력을 한 후에 상단에 있는 전표 추가 클릭하면 됩니다. 이거 어떤 사항들? 이런 사항들을. 자, 첫째, 상품 매출원가 계상하는 분계입니다. 예, 상품 매출원가 계상하는 분계를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그 수업 시간에 그런 얘기를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저하고 100시간을 공부했어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100시간 좀 넘습니다만은 보통 이제 FAT 1급까지 100시간인데 100시간을 공부했는데 끝나는 날도 상품 매출원가 분계를 써보세요 하면 못 써요. 이거 결산을 해봤는데도 왜냐 맨날 자동 분계만 해봤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분계를 언제 했나 기억을 못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예.
이 상품 매출원가 계상이 안 되면 손익계산서에 매출원가가 안 올라가 있어요. 예. 그리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뒤에 사례가 있습니다만은 분계 간단한 거거든요. 그것 꼭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 예상액. 매출 채권이 뭐예요? 받으러온 외상 매출금. 그거에 뭐 1%, 또 연령 비례법에 의하면 뭐 몇 개월치는 몇 프로, 몇 개월치는 몇 프로, 이렇게 차등해서 비율을 적용하는, 요새는 그 잔액 비례법이 아니라 연령별로 차등해서 적용하는 그런 문제가 주로 나오더라고요. 최근에 감가상각비 문제는.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계산한 것을 외상매출금란하고 받으러온란에다 입력만 해주면 돼요. 계산 미리 해가지고. 입력을 해주면 어떤 문제가 일어날까요? 차변의 대손상각비, 대변의 대손충당금은 두 개로 쪼개져요.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받으러옴에 대한 대손충당금. 그러나 대손상각비라는 비용은 판매관리비로서 똑같으니까 하나로 더해지죠. 그런 분계가 일어날 거예요. 자, 밑에 사례가 있는 거 하니까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감가상각비 계상, 이것도 자동결산사항. 퇴직급여의 계상, 이것도 자동결산사항. 기타 채권에 대한 대손해상, 이것도 자동결산사항. 기타 채권이 뭐냐? 아까 2번에 매출채권이 있었죠? 매출채권이 외상매출금하고 받으러옴에 대한 대손해상하는 거예요. 기타 채권은 그거 말고 채권이 뭐가 있을까요? 대여금, 돈 빌려주는 거, 선급금, 계약금 준 거. 자, 뭐 계약금 준 게 뭐 채권이지? 계약금을 준 것도요, 우리가 받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자, 거래처에서 계약금을 보내라 그래가지고 100억 거래인데 우리가 10억, 계약금의 10%, 10억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거래가 일어나야 되는데 거기서 지금 뭐 물건을 못 만든다 그래가지고 계속 6개월이 됐는데도 물건을 안 해주는 거예요. 못 해주는, 받지를 못해요. 계약금은 줬는데 그거 기타 채권으로, 이거 계약금 이거 돌려받기 힘들겠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기타 채권의 대손 예상이라는 거죠. 선급금도 해당이 될 수가 있어요. 대여금은 당연히 기타 채권에 해당이 돼요. 돈 빌려주는 거. 돈을 빌려준다는 것은 되돌려받지 못할 수 있는 위험도 감수해야 되잖아요. 기타 채권에 대한 대손 예상액은, 자, 그러면 이거 자,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을 설정할 때는 차변이 대손상각비였어요. 그리고 그러면 대변이 이제 대손충당금이 외상매출금 대손충당금과 받으러온 대손충당금으로 계정코드가 나누어지고요. 자, 그러면 기타 채권의 대손예상액, 여기 나와 있네. 기타의 대손상각비예요. 자, 여기는 대손상각비죠. 기타 채권, 아까 말씀드린 선급금 또는 대여금에 대한 대손이 예상된다 그러면 계정 과목이 다릅니다. 차변의 기타의 대손상각비예요. 차변이. 대변은 대여금이면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선급금이면 선급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이렇게 된다는 거. 차변 계정 과목이 기타의 대손상각비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법인세 등의 입력. 자, 아까 선납세금 문제는, 선납세금 처리는 수동분계 사항이잖아요. 그러면 선납세금에서 법인세로 처리된 것과 이번에 결산해가지고 법인세로 계산된 거, 그 차액은 자동결산에다 입력해야 돼요. 이것도 이제 실습을 해봐야 여러분이 이해가 갈 겁니다. 자, 그러면 밑에 예제가 나와 있는 것 같으니까 한번 볼까요? 자, 매출 원가의 계상분계, 여러분 요거 좀 꼭 기억하시라 이겁니다. 차변의 매출원가, 상품 매출원가, 대변의 상품.
이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대변의 상품을 할 때 적요에다가 상품 매출원가 대체, 예, 이거 좀 제가 메모장을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좀 갑자기 중요한 게 생각이 나서. 자, 이 상품 매출원가 분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좀 관련되는 게 있습니다. 자, 12월 31일 결산 시에 우리가 상품 매출 원가 대체 분계를 해야 합니다. 한다. 근데 이게 자동 결산 사항이에요. 자동 결산. 그런데 자동 결산을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상품 매출원가를 계산을 하려면은 여기 책에 나온 것 같은데, 예, 여기 나오네요. 기말 상품 재고액을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기말 상품 재고액이 얼마다 입력을 해야 기초 상품 재고액은 상품 계정에서 넘어오고 당기 상품 매입액 요것도 상품의 매입액에서 넘어옵니다. 그런데 기말 상품 재고액은 아직 몰라요. 재고 조사를 해가지고 이걸 결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거기 결산자료 입력에다가 기말 상품 재고액을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이걸 입력을 하고 전표 추가를 누르면 계산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공식에 의해서 기초 더하기 당기 매입 빼기 기말 상품 재고액에 의해서 매출원가가 일단 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분계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기말 상품 재고액을 결산자료 입력에 입력한다 이거예요. 예, 입력하고 전표 추가를 누르면 이제 되게 되는데, 자, 차변에 상품 매출 원가 XX 해서 비용을 발생시켰고요. 대변에 상품 해가지고요. 상품의 적요를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데, 상품의 적요는 상품 매출 원가 대체라고 하는 적요를 선택해야 돼요. 근데 이게 자동으로 선택된다 이 말입니다. 자동으로. 자, 그런데 이게 뭡니까? 대변의 상품은 자산 감소잖아요. 자산 감소잖아요. 자,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대변의 상품이 오는 경우가 뭐가 있냐면은 기중에 상품 계정 대변인 회계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 경우에 어떤 경우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차변의 접대비 XXX 대변의 상품, 이것은 타계정으로 대체라고 하는 그 적요를 꼭 넣어야 돼요. 타계정으로 대체라는 적요를. 이걸 넣지 않으면 상품이 대변해 간 것을 전부 다 매출원가로 인식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결산정리분계역 이 경우에만 이 상품이 대변해 간 것이 매출원가로 가야지, 지금 접대비로 썼는데 이게 매출원가로 가면 안 되죠. 그래서 타계정으로 대체라고 하는 적요를 꼭 골라줘야 돼요. 그거는 이제 우리 실기 시험에 주의사항에 나와 있어요. 유의사항에 상품의 타계정 대체는 적요를 꼭 코드로 선택해라, 이런 유의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냐? 상품을 가지고 직원들에게 선물하는 경우도 있죠. 예, 복리후생비. 예, 이런 경우도 대변이 상품이 와요.
대변인 상품. 그리고 적요를 꼭 걸어줘야 돼요. 타계정으로 대체. 그렇지 않으면 손익계산서에 매출원가가 틀려집니다. 또 여러 가지 예를 들을 수 있겠지만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기부금으로 가는 것도 있죠. 우리 상품으로. 네. 똑같아. 이것도 타계정으로 대체. 또 한 가지 더 예를 든다면 우리 회사가 전자제품 도소매하는 회사다 그러면 우리 회사가 판매하려고 하다가 그냥 우리 회사가 소비하는 경우도 있죠. 예. 이것도 타계정으로 대체. 이런 것들이 타계정으로 대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이제 실기시험에서 유의사항에 보면 타계정으로 대체를 적요를 반드시 입력해라 이런 말이 나올 때 뭘 가지고 하는 얘기지? 이걸 가지고 하는 상품이 대변해 가는데 이 코드를 상품이 대변해 가는 경우가 접대비로 쓰는 경우, 복리후생비로 쓰는 경우, 기부금으로 쓰는 경우, 비품으로 쓰는 경우 등이 있어요. 이런 등이 있는데 그럴 때 이 적요 코드를 꼭 써주시고 상품 매출원가로 대체할 때는 이 상품이 대변해 갔는데 이거 상품 매출원가로 대체한 거다. 이 적요가 또 있습니다. 네. 이 적요는 왜요? 자동 결산을 하기 때문에 지가 자동으로 넣어줘요. 이거는. 그런데 이러한 부분은요. 수동 점표잖아요. 이건 결산 사항은 아니에요. 이거는 기중에 수동으로 우리가 일반 점표에 입력하는 사항인데 일반 점표 입력할 때 적요를 꼭 넣어야 된다 이겁니다. 이 적요 번호는 8번이에요. 적요 번호가 8번. 8번. 시험 보실 때도 요거는 중요한 채점 사항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우리가 지금 여기 지금 하고 있는 3일 패션이라는 회사를 점표 입력할 때는 적요를 꼬박꼬박 입력을 다 했었습니다. 우리 실제 업무할 때는 적요도 굉장히 잘 챙겨야 되는 입력 사항이에요. 그런데 시험 볼 때는 적요를 채점을 안 해요. 적요를 채점한다는 게 참 난감한 거거든요. 적요는 사실 비슷하게 쓰면 다 맞다고 해야 돼요. 뭐 직원 야근 식대 이렇게 써도 그 내용이나 만약에 직원 퇴근 후 야근 식대 뭐 이렇게 아니 퇴근 후 하여튼 말을 좀 다르게 쓸 수도 있죠. 그 모든 걸 맞는 걸로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아예 적요는 채점을 안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험 시간에는 시험 치를 때는 적요를 그냥 엔터로 지나가세요. 패스. 그러나 지나가지 말아야 될 게 있다. 이런 거. 그래서 적요를 채점하는 것이 딱 있는데 이거는 채점한다 이겁니다. 이걸 그냥 지나가면은 손익계산서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걸 안 넣으면 뭐가 돼요? 다 그냥 상품 매출원가 대체로 프로그램이 인식해버려요. 그래서 이런 비용이 전부 매출원가로 가버린다 이거죠. 그럼 판매관리비로 가야 될 것이 매출원가로 갔어요. 당기순이익에 영향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비용, 매출원가도 비용이고 이것도 판매관리비, 이건 기부금은 영업의 비용. 어차피 비용 처리는 됐죠. 맨 밑에 있는 당기순이익은 차이는 없어요. 당기순이익이라는 건 총수익에서 총비용 빼는 셈이니까. 그런데 이건 틀렸다고 보는 게 뭐냐면 우리 손익계산서는 성격별로 이익을 내고 있단 말이에요. 매출 총이익 따로 계산하고 영업이익 따로 계산하고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 따로 계산하고 맨 밑에 당기순이익 따로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품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했던 것을 이 계정을 타계정으로 대체를 안 하면 그게 매출원가로 간다 해서 당기순이익에는 영향은 없어요. 어차피 비용으로 처리는 되긴 됐으니까. 하지만 매출 총이익이 틀려요. 매출 총이익이.
그래서 그 성격별 이익이 달라지기 때문에 올바른 회계 처리로 안 보는 거예요. 올바른 회계 처리로. 그래서 그런 문제, 제가 지금 질문한 그런 문제에 여러분이 깜빡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 그 이론 문제에도 그런 문제가 가끔 나와요. 아래 보기 중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또는 미치지 않는 것은 이런 문제를 낸다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판매 관리비로 처리해야 될 비용을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했다. 이런 보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판매 관리비로 처리해야 되는데 왜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했지? 이건 당기순이익이 영향이 있겠구만 하고 이게 영향이 있다 하면 그건 틀렸어요. 당기순이익은 같은 비용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영향이 없어요. 그런데 판매 관리비를 누락시켰다. 그건 영향이 있죠. 판매 관리비 처리를 누락시켰으니까. 근데 판매 관리비를 지금 매출원가로 처리했다 또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했다 하는 것은 당기순이익에는 영향은 없다. 그러나 그게 올바른 회계 처리는 아니다. 예. 왜? 우리는 이익을 당기순이익만 내려고 손익계산서를 만드는 것은 아니고 매출 총이익, 영업이익,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당기순이익 이렇게 네 가지의 성격별 이익을 우리는 산출한다 이거예요. 그게 달라요. 위치가 잘못 처리되면 그것이 다르다. 자, 그래서 상품 매출원가 분계하고 관련된 것까지 한꺼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매출채권의 대손 예상액을 우리가 계산을 해가지고요. 네, 이렇게 입력을 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합계잔액 시단표의 매출채권의 기말 잔액 중에서 차기 이후에 대손이 예상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결산 시 대손 예상액만큼을 대손 충당금으로 설정해야 한다 이거죠. 그래서 결산자료 입력에서 대손 충당금 추가 설정액을 입력을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전표 추가를 누르는데 어디에다 입력을 할까요? 네. 외상매출금에 대한 것은 대손 삼각비의 외상매출금 난에, 또 받으러움에 대한 것은 대손 삼각비 내에 있는 받으러움 난에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표 추가를 누르면 분계가 이런 분계가 자동으로 만들어진다 이거예요. 차변의 대손 삼각비, 대변의 대손 충당금. 대손 충당금은 외상매출금, 받으러움 두 개로 구분이 쪼개집니다.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의 계산. 고정자산은 이를 사용하거나 시간의 경과 또는 기술적 진보에 따라 물리적 경제적으로 그 가치가 점차 감소되어 가는데 이러한 가치 감소분을 감가상각비라고 하며 그 금액을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에 반영을 시킨다 이거죠. 그래서 자동결산의 기능모음을 가가지고 감가상각 반영이라고 하는 요 단추를 딱 누르면 해당되는 감가상각비의 금액이 자동으로 입력이 된다. 그러면 전표 추가를 누르면 이러한 분계가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에는 감가상각 누계액이 3개로 나오겠죠. 우리 세 가지가 뭐예요? 건물, 아까 한 게 우리가 개정 과목 3개였죠. 건물, 감가상각 누계액, 차량 운반구, 감가상각 누계액, 비품, 감가상각 누계액 3개가 나누어지고 차변의 감가상각비는 전부 합쳐서 판매관리비 계정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퇴직급여의 계산. 퇴직급여는 퇴직급여 전입액이라는 란에 입력할 거예요. 퇴직급여 전입액. 결산일 현재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 추계액을 계산하죠. 예. 여러분 보고 계산하라고 하진 않아요. 여러분 퇴직급여 계산안을 미리 문제에서 다 해줍니다. 퇴직급여 추계액이 얼마다 알려줘요. 그러면 기설정된 퇴직급여 충당부채만 여러분이 확인해야 돼요. 얼마 설정되어 있나. 그래가지고 추가 설정액을 빼보면 알죠. 얼마를 추가 설정해야 되겠구나. 그것만 어디다 입력해요? 퇴직급여 전입액란에다 입력을 하셔라 이거예요. 그리고 전표 추가를 딱딱 누르면 이런 분계가 일어나요. 차변의 퇴직급여, 대변의 퇴직급여 충당부채.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박스는요. 퇴직급여 충당부채 추가 설정액이라는 것을 어떻게 구하냐면 퇴직급여 추계액을 구했죠.
거기서 시산표에 가가지고 결산 전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있으면 그걸 빼줘라 이거예요. 빼준 것만 여기에 반영된다 이겁니다. 추가 설정액 추가 설정액이 금액으로 들어가는 거다 이거예요. 기억나시죠? 우리 퇴직급여 충당 부채, 비유동 부채에서 공부했죠. 그 다음에 5번째, 기타 채권에 대한 대손해상의 계상. 이때 기타의 대손상각비가 이용되죠.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의 기타 채권, 미수금, 대여금 등 여기 뭐 선급금도 해당이 될 수 있어요. 중에서 차기 이후에 대손이 예상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결산 시 대손 예상액만큼을 대손 충당금으로 설정한다. 결산자료 입력에서 대손 충당금 추가 설정액을 입력한 후에 역시 추가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관련 분계가 일어나는데 개정 과목이 이렇게 된다 이거. 기타의 대손상각비 개정 과목이 다르고 이것은 영업의 비용으로 분류되는 개정 과목입니다. 기타의 대손상각비는 영업의 비용이다. 대변에는 대손충당금, 대손충당금은 계정별로 쪼개져요. 미수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따로,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따로 이렇게 구분이 되고 기타의 대손상각비는 하나로 통합입니다. 법인세 등의 입력, 법인세 추산액에서 기중에 납입한 법인세, 즉 선납세금을 차감한 금액을 추가로 계상한다. 그래서 선납세금 빼고 나머지만 여기 법인세에다 입력을 하게 됩니다. 나머지만. 그래서 법인세 계상액을 입력한 후에 전표 추가를 누르면 우리가 자 법인세 추가 입력은 뭐라고요? 법인세를 계산한 금액에서 추산액에서 선납세금 기중에 미리 낸 걸 뺀 금액만 입력해서 전표 추가를 눌러야 된다. 그러면 법인세 등으로 차변의 비용, 대변의 미지급세금. 왜 그러냐면 12월 31일 날에는 세금을 내는 법인세를 실제로 안 내요. 그래서 미지급세금 부채로 잡았다가 나중에 세무조정을 통해서 법인세가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 그때 이 미지급세금을 납부를 하는 미지급세금의 금액이 조정이 돼요. 주의해 보시면 선납세금이 있는 경우 선납세금을 법인세 등으로 대체하는 분계, 차변의 법인세, 대변의 선납세금 이거를 일반 전표에 먼저 입력한다. 아까 수동결산에서 나왔던 그겁니다. 그리고 자동결산의 결산자료 입력에는 법인세 계상란에 추가 계상액만 입력해라. 선납세금 빼고 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법인세 쪽에서는 여러분 약간 헷갈릴지 모르겠어요. 뭐 좀 헷갈린다 그러면 여기 공식대로 선납세금 빼고 입력하는 거야. 그냥 그렇게만 아셔도 뭐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선납세금 빼고 입력하는 거다. 왜 그러느냐? 선납세금은 일반 전표로 미리 법인세로 바꿔놨기 때문에 여기는 그건 빼야죠. 그렇지 않으면 이중으로 법인세가 잡히죠. 그 얘기예요. 자, 뭐 좀 설명을 장황하게 했습니다. 이 범위 내에서 두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문제가 많지는 않네요. 보니까 3일 패션 문제분은 법인세 5문제밖에 없는데 뒤에서 이제 다른 회사에서 연습 문제가 많이 있을 것 같고요. 자, 수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 자, 먼저 수동결산을 먼저 해야 되니까 수동결산 사항을 먼저 한번 체크해 보죠. 자, 수행 1번. 소모품비 구입 시. 이거 소모품 처리하는 거 수동. 이거 수동. 그 다음에 2번 보면은 기말 재고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품 재고액. 이 상품 재고액을 알려주는 것은 매출원가 대체분계하라는 거예요. 자동결산. 기말 상품 재고액 입력하는 거 자동결산이에요. 다음에 3번. 고정자산 메뉴에 등록된 고정자산에 대해 당기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시오. 자동결산. 그 다음에 4번. 대손충당금은 외상매출금 잔액과 받으러온 잔액에 대해 1%를 설정한다. 보충법. 자동결산. 그 다음에 수행 5번. 당기 법인세 등 추산액은 300만 원이다. 이거는 수동과 자동이 섞여 있어요.
왜냐? 먼저 선납세금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있으면 수동결산을 하고 이거는 나머지는 자동결산. 이건 좀 확인이 필요해요. 그래서 먼저 이거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참고로 전산회계 1급 시험에서는요, 지금 이거와 똑같이 결산 문제를 이렇게 한 4-5개를 냅니다. 간단한 건 4-5개를. 그러면 수동결산인가 자동결산인가를 우리 수험생이 판단해야 돼요. 이 체크하는 거 필요해요. 판단해가지고 수동결산 일반주표에 먼저 입력하고 나서 자동결산 메뉴에 가서 자동결산 따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산회계 1급이 그래서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다. 근데 FAT 1급은 굉장히 친절하다고 그랬죠. 수동결산 딱 찍어서 이거 수동결산에서 해라. 딱 찍어서 이건 자동결산에서 해라. 하니까 고를 필요도 없어요. 실제 시험에서는. 근데 전산회계 시험 스타일이에요. 요거 이렇게 나온 것은. 자, 그래서 먼저 이거부터 확인하는 이유는 뭘까요? 수동결산은 일반주표에서 한꺼번에 하고 와야 되니까 저 1번에 있는 소모품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거 선납세금이 있으면 이거를 수동결산에서 한꺼번에 하고 나중에 자동결산 또 한꺼번에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확인하러 가면서 동시에 할 일이 뭐냐? 4번도 계산을 해가지고 올 거예요. 외상매출금 잔액과 받으러온 잔액에 대해서 1% 설정할 때도 여기 선납세금 확인하는 시상표에서 확인을 하거든요. 이 2가지 준비를 해가지고 오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준비가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디로 가시느냐요? 합계잔액 시산표로 가는데 여러분 합계잔액 시산표 메뉴가 2군데 있어요. 이렇게 2개 똑같아요. 어디서 보시더라도. 그래서 아무거나 여러분이 마우스가 가까운 쪽에서 합계잔액 시산표를 실행하셔서 12월 31일로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합계잔액 시산표에 외상매출금이라든가 받으러움 또는 선납세금 뭐 이런 것이 잔액이 맞지 않다 하더라도 여러분 걸로 그냥 하시면 돼요. 그동안 전표 입력이 서로 좀 수업 시간이 좀 빠지셨다든가 그러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자, 우선 선납세금이 있다면 어디에 있냐면 당좌자산에 있는 겁니다. 당좌자산 안에서만 찾으시면 돼요. 보니까 없습니다. 당좌자산 중에서도 위에서는 볼 필요 없어요. 밑에 쪽에 있습니다. 밑에 쪽. 이쪽에 없죠. 그러면 우리 회사는 10월 달에 법인세 중간 애납도 하지 않았고 또 예금했다가 이자 받아먹은 일도 없다. 이렇게 지금 된 거예요.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선납세금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한 가지 또 확인해야 될 것은 바로 외상매출금의 잔액, 받을 어음의 잔액에서 1%를 계산해 가지고 기설정되어 있는 대손충당금을 빼가지고 추가 설정할 금액을 계산해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산기를 딱 잡고서 계산을 한번 해봅니다. 자, 외상매출금이 29265,000이에요. 29265,000 2,926만 5천원 곱하기 나누기를 눌렀네. 나누기 1 하면 똑같죠. 자, 곱하기 1%죠. 1% 곱하기 1% 해보시면은요 292,650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앞으로는 계산기로 1% 계산하는 것보다 뒤에가 빵빵빵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뒤에 동그라미 2개 지우면 그게 1%예요. 근데 콤마에서 헷갈리지 마시고 만약에 콤마 때문에 헷갈린다 그러면 계산기로 1% 직접 계산해도 좋아요. 292,650원이 되겠습니다.
1%가. 그런데 보충법이거든요. 보충법이니까 기 설정되어 있는 건 빼야 돼요. 그래서 외상매출금 바로 밑에 있는 대손충당금 82000 이걸 빼줘야 됩니다. 마이너스 82000 빼주셔라 이거예요. 네, 그리고 엔터 치면은 21만 650원. 이것을 딱 시험지에다 메모해 주는 거죠. 210650. 예. 210650. 예, 여러분도 메모 한번 해요. 근데 만약에 내 거는 예상매출금 잔액이 다르다 그러면 자기 걸로 한번 해보세요. 예, 자기 걸로. 그래서 지금 몇 번 문제죠? 예. 그래서 거기다가 메모해 두시고요. (210,650) 다음에 이제 바드럼 계산해 볼까요? 자, 바드럼의 잔액을 한번 보세요. 바드럼의 잔액이 350만 원입니다. 그러면 1%는 35000이 되겠네요. 35000이죠. 35,000원. 1%가 맞나요? 네. 그러면 밑에 대손충당금이 24,000원이 있어요. 빼기 24,000원 빼주셔라 이거예요. 11,000원이죠. 그래서 11,000원 또 메모해 줍니다. 바드럼 쪽에다가. 외상매출금하고 바드럼을 구분해서 계산해 가지고 구분해서 메모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준비, 계산이 필요한 준비가 다 끝났어요. 네, 다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수동분계사항은 딱 하나밖에 없는 셈이죠. 수동분계사항이 뭐였냐면은 이거였습니다. 소모품 구입 시 전액 소모품비로 처리하고 있으며 결산 시 미사용분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있다. 네, 비용 처리한 회사네요. 미사용을 자산으로 처리하고 있는 회사예요. 결산일 현재 미사용액이 4만 원에 대해서 자산으로 계상하시오. 아주 문제를 너무 친절하게 알려줬습니다. 뭐 장부 조회해 볼 것도 없고 그냥 4만 원이라고 딱 가르쳐줬습니다. 근데 모든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니에요. 어떤 문제에서는 소모품비로 처리했다. 예. 근데 얼마로 처리했는지를 여기서도 안 알려줬지만 미사용액을 딱 알려줘 버렸기 때문에 미사용액만 자산 처리하면 됩니다. 그러나 가끔은 조회해야만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도 있으니까 자, 그런 문제 만날 수도 있어요. 자, 이거 여기에서는 편합니다. 미사용액을 자산 처리해라. 미사용액은 4만 원이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차변에 그렇죠. 차변에 소모품 4만 원. 대변이 예, 소모품 B예요. 소모품 B 4만 원. 자, 이런 형태의 문제에서는요. 소모품 B 계정 과목을 헷갈리는 분들은 별로 없는데 차대변을 바꿔서 입력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아직 정확히 몰라서 그래요. 네. 겨우 계정 과목은 이제 알아냈어요. 그런데 가만있어. 소모품을 어디다 기록해야지? 자산으로 잡아야 되니까 차변을 기록해야죠. 그럼 반대는 무조건 소모품 B예요. 예. 그래서 4만 원에 대해서 자산으로 계상하시오. 자산 증가 차변이잖아요. 그래서 소모품은 차변에 오는 거다. 반대는 무조건 소모품 B. 예,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하러 가겠습니다. 자, 일반 전표 열으셔가지고 날짜는 12월 31일로 입력하는 거예요. 결산 분기는 무조건 12월 31일입니다. 자, 3번 차변 하셔가지고 차변이 소모품 소모 그러면 172번 있습니다. 자, 거래처 이거 필요 없죠? 예.
적용은 여기다가 예, 소모품 미사용액 이렇게 적어줄까요? 소모품 미사용액이다. 금액은 4만원. 줄 바꿔서 대변. 소모품 B죠? 비용 소멸. 소모품비가 코드가 여러 개 있으니까요. 830번으로 잘 내려가세요. 자, 거래처 필요 없고 적요는 밑에 적요가 만들어진 게 있으니까 마땅한 게 없는데요. 위에 거 소모품 미사용액 이거 복사하고 지나가면 되겠습니다. 4만원. 이게 입력된 거예요. 결산. 수동분계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12월 31일 전표가 딱 1번 하나죠. 이제 잠시 후에 다음 시간에 자동분계 하고 나면 이 전표가 엄청 늘어나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또 분석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좀 쉬는 시간이 됐으니까 쉬었다가 자동 결산 해보도록 하죠.